생태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들이 국가에서 그리고 각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과 발맞추어서 여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조사를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들이 그 시민과학자라는 그런 타이틀로 조사하는 것이 실제로 그 국가에서 해양 생태계를 관리한다거나 또는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그 활용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고요. 게다가 해양 생태계는 생태학 그 분야 중에서도 굉장히 그 협소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전공하거나 다루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육상에 있는 생태계에는 환경부나 또는 그 여러 그 광역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이런 시민과학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숙권나눔이라는 곳에서 시민과학 관련된 포럼을 해서 그 곳에 다녀왔는데 그거는 이제 동아사이언스에서 올해 1년 동안 4월부터 10월까지 그런 시민과학에 대한 그런 그 연구단을 모집을 해서 실제로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지도를 하고 그리고 각 그 초등학생이나 또는 각 가정에서 이 시민과학자로서 지원을 해서 그걸 한 팀으로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팀이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10개 팀 중에 해양 생태계는 하나도 없고요. 전부 육상에 관련된 예를 들면 뭐 고리 도룡뇽이라든지 아니면 박쥐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좀 돼 있어서 좀 아쉽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그 활동 자체가 이 최근에 또 이 그 여가를 누리는 데 있어서 이런 생태적 지식이나 또는 자연하고 같이 더불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민과학이 좀 그 더 의미 있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좀 됐다고 여겨지고요. 과연 이 시민과학이 그럼 지금 이 경기만 에코뮤지엄 또는 이 경기만 포럼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아마 이게 활성화가 되면 굉장히 그 저변 확대에 있어서는 상당한 그 힘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시민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이게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과거 지금 김순례 선생님하고 강화도에서 실제로 이 시민과학자들을 어떻게 양성할 건지에 대해서 방법론, 그러니까 실제로 갯벌을 어떻게 조사해야 되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도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추후에 이제 기회가 만약에 되면 시민과학으로서 우리가 바다를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론적인 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이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전체적인 이 시민과학이라는 게 어떤 그 정의가 돼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들고 나온 거는 외국에서 실제로 이 시민과학 결과를 가지고 전문과학 논문을 낸 것들이 몇 편이 있습니다. 시민과학이 과연 이 전문과학에 어떤 식으로 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오히려 나은 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경기만 주변에 있는 이 시민과학으로서 시민 모니터링을 실제로 하시는 여러 그 단체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정도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일단 영어가 나와 있는데요. 그 시민과학은 이제 영어로 citizen science 이렇게 그 보통 이제 부르거든요. citizen은 이제 시민이라는 뜻이고 science는 과학이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여러 다양한 형태로 그 또 용어가 불립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로는 시민과학을 이제 citizen science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영어인데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citizen science 시민과학이라는 거는 이 시민들하고 그 다음에 과학을 한꺼번에 묶는 건데 이 시민을 그러니까 퍼블릭 시민을 이
어떤 그 현안들, 우리가 이제 바다를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대화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의사결정,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까지 좀 더 깊숙하게 관여시키는 그런 거를 지금 현재 시민과학이다라고 일단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과학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과학이라는 거를 전문 과학자들 영역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까지 지금 개념이 발전돼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이건 약간 이제 좀 협소한 개념인데, 시민들이 전문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서 시민 과학자들을 고용을 해서, 고용이라고 하면 말이 좀 그렇지만 협력을 해서 시민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모아주는 그런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제로 과학 연구에 참여를 하는 건데요. 참여를 하는데 누구랑 하냐면 이 전문 과학자들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참여하는, 그래서 많은 양의 이런 여러 가지 관찰 자료를 모으기도 하고 제출하기도 하고 분석하기도 하는. 그래서 이 아래쪽 거는 시민 과학의 약간 좁은 개념입니다. 이거는 과거의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단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민과학 시민 모니터링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요새 이 앱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또 네이처링이라는 그런 플랫폼에서 실제로 자연 생태 모니터링한 사진들을 쭉 모아가지고 올려서 또 전문가들이 그걸 같이 온라인상에서 보고 그걸 같이 확인해주고 하면서, 실제로 그 앱을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지도 전체에 그날 시민들이 어디서 뭘 발견했다라는 게 점이 딱 찍히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 이게 무슨 생물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시민과학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교육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영어인데, 이게 사실은 한 2년 전에 나와 있는 시민과학에 대해서 외국에 있는 이제 저명한 학자가 이 전체를 이제 종합해서 리뷰 페이퍼를 하나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따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시민과학, 이거는 이제 번역은 하지는 않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민과학이 이 전문 과학자들, 전문 조사자들이 현재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계를 어떻게 이거를 서포트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 과학 자체가 이 시민 과학자를 또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사례를 3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브라질에서 나온 그런 이제 논문입니다. 이 브라질, 여기가 이제 리오데자네이루라고, 브라질의 동쪽 해안에 보시면은 뭐냐면은 왼쪽은 여기에 있는 어촌에 가서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바다의 이 민면, 이거 해저면인데, 해저면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거를 위치를 찍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도를 이렇게 그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지는 않죠. 그냥 어디 갔더니 어느 앞바다가 모래바닥이 있고 어디는 산호초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오른쪽은 보시면은 이제 하얀 거는 바다고, 회색, 진한 회색으로 돼 있는 게 육지인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 스케일 바를 보시면 한 12km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넓은 그런 이제 바다에 해당되죠.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수심입니다. 수심에서 10m, 20m, 30m, 50m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지금 이렇게 쭉 선으로 약간 이제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것들이 실제로 전문 과학자가 배를 타고 나가서 사이드 스캔 소나나 이렇게 전문적인 측정 장비를 가지고 해저 지형을 조사를 하는 이제 그런 루트를 말하는데요. 한눈에 보셔도
이 어민들이 그 지식만 모아갖고 한 것과 그다음에 과학자들이 가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이제 장단점을 비교하자면 이 왼쪽의 경우에는 넓은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처럼 이렇게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데 불확실할 수도 있다. 이런 단점들이 있을 거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그 전문가가 실제로 정확한 장비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일 수 있지만 이 전체 지역을 커버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민과학이 여기 왼쪽에 의미가 있으려면 이 왼쪽에 어민들이 이렇게 그 어민들의 지식만 가지고 모아서 만든 지도가 정확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조사했던 거에 비해서 결코 그 품질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시민과학이 상당한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 다음인데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할 겁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영어로 돼 있어서 그런데요. 이게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두 개는 그러니까 전문 지식으로 해서 생산을 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그러니까 그 어민들의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두 개를 가지고 각각 이 종류 서식지가 한 4가지 정도로 했는데, 뭐 뻘로 돼 있는 거, 모래로 돼 있는 거, 산호초로 돼 있는 거, 그다음에 자갈로 돼 있는 거, 그거를 구분을 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지가 않는다라는 게 일단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지식하고 그다음에 과학적인 조사 자료 두 개를 같이 이제 지도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물론 여기 이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아까 그 조사 지역에 A, B, C, D를 이제 다시 이제 나누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지도에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잘 안 보이는데요. 4가지로 서식지를 종류를 구분해 놓고 그걸 이렇게 어민들 지식에서 기반한 걸로 표시를 해놓고 여기 이렇게 줄로 쭉쭉 가 있는 것들이 실제로 과학자가 가서 조사한 건데, 지금 이 색깔이 이렇게 좀 다르게 보이는데 그거는 다르게 표현만 한 거지 사실은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에서 실제로 어민들의 지식을 가지고 만든 지도나 아니면 과학자들이 가서 조사를 한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결론이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다를 저도 이제 해양 바다를 공부하고 공상박사님도 바다를 공부하고 잘 아시는데, 바다가 너무 넓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이나 그 인력을 가지고 조사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 남한의 땅덩어리가 9만 제곱킬로미터인데 바다는 40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4배가 넘는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오히려 더 적죠, 육상보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으로 전문 과학자들이 이걸 다 다루기에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러한 예를 들어서 바다에 우리나라 이런 경기만 앞바다에 서식지가 이런 식으로 있다, 맵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좋겠죠. 저는 아직 경기만에 이런 맵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고래 모니터링입니다. 이거는 경기만에는 물론 이제 고래가 가까운 바다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우리나라 서해바다에 상갱이라는 돌고래가 상당히 많이 살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가 그 개체수가 몇 마리나 되는지를 추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보시면은 한 3만 마리 정도 있다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그건 그냥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1년에 상갱이가 한 1000마리 정도 그물에 걸려서 올라오거든요. 혼액된다고 얘기하는데 매년 1000마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 얘기는 3만 마리보다는 훨씬 많아야 되겠죠. 왜냐면 매년 1000마리씩 잡혀 올라왔으면은, 근데 그 상갱이가 3만 마리밖에 없으면 30년이면 산술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0마리씩 계속 잡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갱이가 있는데, 저는 상갱이가 경기만 해도 충분히 올라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모르냐? 모니터링을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죠. 안 봤으니까. 실제로는 있는데. 왜냐면은 상갱이가 대부분 많이 잡히는 데가 태안 이남에 있는
전라도 쪽 바다랑 충청도 쪽 바다에서는 많이 있는데 사실 충청도 태안 앞바다나 경기만이나 엎어지면 코 닿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그 고래를 모니터링하는 것조차도 이제 시민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영국의 그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육지고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다고요. 약간 이제 밝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해양 보호 구역입니다. 바다거든요, 바다. 그래서 이 약간 이제 밝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바다에서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5개의 정점을 그러니까 관찰할 수 있는 그 정점을 정해놓고 여기서 그 시민들이 그 돌고래를 육상에서 해안가에서 이제 바다로 망원경을 보고 이제 관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어느 정도로 모니터링을 했냐면 시민들이 했기 때문에 이게 그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 동안 이제 조사한 건데요. 보시면은 4월에서 10월까지만 이제 조사를 합니다. 겨울에는 그 보기도 어렵고 잘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근데 매년 1000번이 넘는 그런 그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문해서 관찰하고 온 그런 횟수가 1000번을 넘는 거죠. 저거를 그 과학자들 보고 하라고 하면 못하죠. 과학자들 보고 하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나가면 많이 나가죠. 왜냐면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뭐 실험실에서 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이런 거 간단한 것들이 시민들이 이거를 그 도와주게 되고 아주 간략한 방법만 알게 되면 이 정도 규모의 그런 이런 조사를 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요거 이제 사이팅 레이트라고 방문했을 때 몇 번이나 관찰을 했느냐에 대한 확률입니다. 확률이어서 이게 이제 요거를 100을 곱하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경우에는 0.193이다 그러면 19.3%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근데 방문했던 횟수는 1728번이죠. 그러니까 1700번 곱하기 19.3% 대충 20% 정도. 그럼 1700의 20%면 340번 정도를 발견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엄청나게 쌓일 수 있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9년 동안 이렇게 1000번이 넘게 조사한 매년 1000번이 넘게 조사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이 보호구역에서 이 우리가 큰 돌고래라고 부르는데 이 큰 돌고래가 얼마나 이 변화를 하는지 마리수들이 얼마나 변화를 하는지를 이렇게 쭉 그 자료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2005년부터 쭉 보면서 요건 이제 사이팅 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발견 확률이거든요. 발견 확률에다가 방문하는 횟수를 곱하면 이제 실제 마리수가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요거를 발견 마리수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간주를 하면 쭉 이제 증가해오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매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큰 돌고래가 증가해 왔다라는 게 이게 자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이 바다를 관리하는 영국의 해양수산부가 있겠죠. 영국에 있는 해양수산부에서 이 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계속 할 거냐, 아니면은 해제할 거냐, 아니면은 좀 더 돌고래를 보호할 수 있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거냐 이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료가 없으면 주먹구구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시민들이 이런 식으로 모아놓은 자료 자체가 이거를 과학자한테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자 이렇게 해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돌고래가 늘었습니다 라고 시민들이 주장을 하면 저도 제가 과학자지만 저도 이거에 대해서 당신들 조사한 거는 방법도 이상할 것 같고 표준화도 안 됐을 것 같고 잘 못 믿겠는데요 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면 1000번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하면 1년에 10번 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1000개나 되는 자료를 가지고 이게 방법이 뭐 조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 이 그 원래 모수 그러니까 가지수 자체가 많아지면 그럼 거기에서 주는 힘은 어느 과학도 따라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민과학의 장점이라는 거는 이 숫자에 있는 겁니다. 그 숫자에 있어서 숫자가 많으면 우리가 그 과학적인 엄밀성도 다 넘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그 예가 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더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논문 쓴 사람이 그 전문적으로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제 지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여기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이거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인데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있는 여기 이번에는 이제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바다고 하얀색 좀 밝게 표시되어 있는 게 육지입니다. 그래서 이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다가 발트해거든요. 발트해.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북유럽에 있죠. 북유럽에 있는데 여기서 그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제목을 한번 볼게요. Citizen Science provide added value in the monitoring for coastal non-indigenous species. coastal은 이제 연안이라는 뜻이고요. non-indigenous라는 거는 외래종이라는 뜻입니다. 침입종. indigenious는 우리 고유종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외래종을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시민과학이 좀 더 부가된 훨씬 나은 그런 그 정보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실제로 이 논문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과학자들이 한 조사하고 시민들이 한 조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보시면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 동안, 여기도 9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왼쪽은 뭐냐면 과학자들이 조사한 겁니다. 과학자들이 조사한 그 횟수와 이제 정점, 오른쪽은 시민들이 조사한 그런 횟수와 정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총 9년 동안 76개, 그 다음에 시민들은 460개, 그러니까 한 5배 이상이 되는 그런 이제 이 관찰을 시민들이 했고요. 이 관찰했던 거를 또 이렇게 그 월별로 이제 이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 그 진한 막대기는 시민들이 조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밝은 막대기는 과학자들이 조사한 겁니다. X축은 1월부터 12월까지 월을 말하는 거고, Y축은 이제 조사한 개수를 말하는데, 당연히 바가 높으면 그 달에는 조사를 이제 많이 한 게 되겠죠. 그럼 보시면 이제 검정색 막대기가 밝은색 막대기보다 훨씬 많아요. 그럼 당연하겠죠. 왜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시민들이 과학자보다 조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건 당연한데, 여기서 놀랄만한 사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2월 달에는 시민만 조사하고 과학자는 조사를 안 해요. 11월도 시민만 하고 11월, 12월은 과학자는 조사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걸 보고 창피해서 정말로 눈을 뜰 수가 없었는데, 추우니까 안 나간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게 애초에 그 과업 지시서에 3월부터 10월까지만 해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겨울에 춥잖아요.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저 북쪽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시베리아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보고서 쓰느라고 안 나왔고. 그러니까 시민 과학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거고요. 여기 이 핀란드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바다를 사랑해서 저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민 과학이라는 거의 힘을, 이거를 잘 어떻게든 조직하고 잘 그 체계화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기성 과학들에 비해서 훨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마련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결과를 보면은, 이제 결과는 더 놀랄만합니다. 왼쪽은 과학자들이 조사한 거고, 오른쪽은 시민들이 조사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요 밝게 되어 있는 게 육지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색깔 회색이 바다고요. 그다음에 더 진하게 되어 있는 게 아까 그 말씀드린 이 외래종. 이 외래종이 여기서는 그 개입니다. 개. 외래종, 외래 침입종 개를 관찰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해리스 머드크랩이라고 침입 외래종으로 이제 판명이 돼서 이게 얼마나 번져 나가는지를 이제 관찰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9년치의 결과를 모아가지고 어디서 발견됐는지를 보면은 과학자들이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민들이 내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사실은 이 조사는 해리스 머드크랩이라는 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꼭 과학자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이건 해리스 머드 크랩이다라는 걸 꼭 크랩은 우리 손바닥만한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그 분포 면적 자체가 차이가 난다. 그리고 그거를 연도별로 또 이제 표시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앞서서 보여드렸다시피 과학 자료보다 시민들이 한 자료가 훨씬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냥 시민들이 한 자료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9년 동안 이 핀란드에 있는 이 발트의 연안을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제 조사, 이 점들이 실제로 이제 방문해서 관찰했던 그런 곳들인데 2010년도에는 여기서만 발견이 됐고요. 근데 12년에 좀 늘고 14년에 늘고 16년에 늘고 18년에 이렇게 늘었어요. 이렇게 늘었으면 이제 지금 이 해리스 머드 크랩이라는 이 개가 이 핀란드 해안가에 침입을 해서 지난 9년 동안 상당히 번식하는 이 범위가 이제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이 결과를 보여주게 되면 그럼 핀란드 해양수산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분명히 이 해리스 머드 크랩이라는 게 침입을 해왔습니다라고 누군가 보고를 했겠죠. 근데 어디에 얼마나 사는지는 잘 모르겠고 누구나 보고를 했을 거고 핀란드 이 정부에서 이 외래종이 지금 이제 어떻게 퍼져나갈 건지를 내가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관련된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겁니다. 만들면 전문가도 조사를 하고 그다음 시민들도 그 내용을 아니까 이제 시민들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돼서 쭉 조사를 해온 거죠. 조사를 해와서 지금 현재 10년이 지난 후에 2018년이면 불과 2년 전인데요. 10년이 지난 후에 상당히 이 10년 동안 이 서식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어디에 그리고 발견이 되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제가 핀란드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죠. 이게 10km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마 한 50km 정도 되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기에 군이 한 2개나 3개나 또는 면도 있을 수 있고요. 동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각각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기네들 해안가가 있을 거고 그러면 핀란드 정부에서 이쪽 군한테 당신네들 앞바다에 해리스 머드 크랩이 있으니까 관리 좀 하세요. 이쪽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쪽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군에는 지금 계속 확산하고 있으니까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발견되면 즉시 알려주세요라고 한다던가 이런 식의 조치들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도, 생태계의 생물들이 살아가는 지도,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서식지에 대한 지도, 이런 지도들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바다를 관리하는데 되게 편해요. 근데 이제 그걸 만드는 게 과학자들이 지도 만드는 거에는 그렇게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까 처음에 보였듯이 조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정확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려면 그런 어려움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만 정확하게 세팅돼 있고 그다음에 목적만 분명하다면 이 시민과학이 얼마든지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사례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사례로 세계에 선전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핀란드나 브라질이든 영국이든 그런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소개해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경기만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걸 가지고 자기네들 나라에서 또 이런 식의 소개를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이제 일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이제 시간을 이제 얼마 없어서 지금 경기만 그리고 경기와 인천 지역에 이런 시민 모니터링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제 리스트를 한번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곳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흥갯골 사회적 협동조합. 시흥갯골은 해양보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흥갯골 습지학교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저도 이제 과거에 몇 번 여기 관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흥갯골의 경우에는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정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흥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주의 환경운동연합도 파주는 한강 하구에 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강 하구를 물론 들어가기 어렵지만 그래도 뭐 장항습지라든지 이런 들어갈 수 있는 곳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시흥환경운동연합 역시 이런 다양한 그 일들을 특히 뭐 낚시 쓰레기 분포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도에다가 낚시 쓰레기가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를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초보적인 단계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바닷가에 낚시 쓰레기가 없는 데는 없죠. 다 있죠. 그러니까 지도에다 찍으라고 그러면 다 지킬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정보는 이게 지금 이제 영흥도에 대부도 이렇게 있는 건데 이런 정도의 정보는 사실은 그냥 누구나 다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인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정교화 되면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자랑할 만한 자료가 생산될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에 관련해서 이제 이 쓰레기를 왜 그 시흥환경연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그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바닷가 쓰레기 모니터링을 10년째 해오고 있거든요. 2010년부터 지금 1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 바닷가 쓰레기 모니터링하는 정점이 50개가 있고요. 그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국제회의에 가면 쓰레기 관련돼서 한중 일러 4개 국가가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왜 소개를 했냐면 쓰레기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그 정점에서 10년 동안 매달 조사를 한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10년 동안 쌓여진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물론 해양 쓰레기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버려야 되는데 그러기도 어렵고 이미 버려놓은 거는 회수하기도 어렵고 해양 쓰레기가 그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우리나라 해안가에 쓰레기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는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해양 쓰레기가 바다에서 온 건지 아니면 육지에서 우리가 버린 건지도 알 수 있죠. 우리가 버린 건 몇 프로고 중국 애들이 버린 건 몇 프로인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정부는 그거에 맞는 대책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50개 정점을 매달 10년 동안 조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NGO 단체에서 오션이라는 NGO 단체에서 여러 NGO 전국에 있는 NGO들을 다 규합을 해서 그걸로 전국에 있는 50개 지점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그거에 대한 한 일환으로 조사를 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산에 위치하고 있는 서단법인 에코코리아라는 데서 그 PGA 습지 생태 연구라고 해서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고양 생태 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인천 녹색연합도 하천 생태 또는 갯벌 이런 그 시민 모니터링을 같이 그 중고등학생하고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 녹색연합은 인천 섬바다 기자단 파랑이라는 것도 활동이 있고요. 또 황해물범 시민사업단 이 인천 녹색연합에서 하는 이 그 전박의 물범 황해물범에 대한 이 그 사업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령도에 있는 물범을 잘 보존할 수 있고 여러 국민들한테 알리는데도 굉장히 큰 그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인가 아마 정부에서 상도 아마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황해 탐사단 해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멸종위기 야생동물 지킴이단 이런 게 인천 녹색연합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환경운동연합 역시 이제 소래갯골 또 우보 호식 소처럼 걷고 호랑이처럼 본다 이런 뜻으로 걸으면서 이제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를 이제 보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바닷가의 생태계를 모니터링을 하는 가장 활발한 곳이 바다새 모니터링이거든요. 바다새 모니터링은 워낙 그 애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인천에도 야생조류연구회에서 자발적으로 계속 새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시민연대에서도 역시 해양 쓰레기 그리고 새를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강화도에 탐조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태지평연구소에서 구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구글 챌린지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갯벌 키퍼스라는 그런 시민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 중이고요. 이게 조금 더 아마 발전되면은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물세 네트워크에서도 이렇게 저세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이브 제주바다, 제주도에서 뭐 쓰레기 주는지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상 뭐 요약을 하자면요. 일단 제가 소개드렸던 논문들은 이제 3편이고 좀 전문적이긴 하지만 시민과학이라는 게 기존 과학에서 할 수 없었던 어떤 한계점 그런 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민과학을 하면 어떤 분야를 하면 되겠느냐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선정해 보기에는 이제 3가지가 딱 적합하거든요. 첫 번째는 해양보호생물, 돌고래라든지 아니면 뭐 붉은발 말똥개라든지 하는 그런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모니터링. 두 번째는 바다새, 그리고 세 번째는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전문과학자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해양 생태계 시민 모니터링을 활성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이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추후 숙제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일단 이런 모니터링에 필요한 그리고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나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을 하면 되고요. 그건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론을 표준화하고 그 방법론이 표준화된 걸 또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니터링 자료를 그냥 종이에다 적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DB로 모아서 그거를 지도 위에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것도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네이처링이라든지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시민 모니터링들도 다 그런 체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국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관광을 활성화할 때 말씀하신 거거든요. 시민 모니터링 사실은 똑같아요. 아직 해양 쪽은 정부의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육상 환경부나 서울시나 이런 곳들은 육상 하천 생태계나 공원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지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가 사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걸 해왔는데 별로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뭐 보고서 써야 되고 예산에 맞춰서 뭘 해야 되고 막 간섭이 오니까 시민들은 좋아서 하는 건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많고 아예 우리 예산 안 받겠다 우리 알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국립생태원도 만들어져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양쪽 다 힘든 거예요. 이쪽도 정부 예산 받아서 하려면 이거 다 따져야 되는데 정산도 해야 되고 보고서도 써야 되고 일자도 맞춰야 되고 시민들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 부담을 어떻게 최소화해야 되느냐가 운영하는 사람들의 몫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예산을 따려면 아예 그걸 약속을 받던가 하는 게 필요해서요. 그래서 이 원칙이 지켜져야만 시민 모니터링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 경기만 포럼 이사 윤순태입니다. 예, 저는 수중 촬영을 한 30년 전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 하면서 되게 아쉬웠던 게 저희는 몇 년 전에 제주도에서 개복지도 봤었고 고래상어도 봤었는데 우리끼리 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데이터와 잘 취합시킬 수 있으면은 이게 좀 도움이 되고 우리 다이버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취업하는 데가 지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지금 다이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샵에서도 이런 거 얘기하면 몰라요. 그러면서 가면은 개복지 사진, 야 이거 언제 찍었냐, 그럼 언제 찍었다. 우리끼리만 그냥 회자가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거를 그 다이버들이 이렇게 자료를 취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이런 자료를 할 수 있으니까는 이런 거를 모아달라고 그렇게 했으면은 되게 이게 그 수중세에서 그 전문가들이 하지 못하는 거를 이렇게 웃지 않을까.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그 새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독수리나 황새할 때 하면 날짜를 정해서 전국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다이버들도 예를 들어서 어느 주에 이렇게 한다라고 전국의 다이버 샵에 알리면은 그렇게 취합을 해서 그게 데이터가 될 텐데 지금 그러한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그 수중조사 그런 것에서 그런 기관이나 그런 쪽이 좀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수중조사는 사실 이 위치를 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수중에 가서 이렇게 개복치를 발견했다 그러면 물속에서 봤는데 이게 경도 얼마, 위도 얼마인지 그건 장소만 예를 들어 문성 쪽 그렇지 그런 정도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앱이나 이런 거에다가 딱 찍어서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그게 저도 아쉬운 게
해양환경공단에서 마린통이라는 앱을 한 2, 3년 전에 만든 적이 있어요. 그걸 확산만 시켰으면 그게 그냥 핸드폰에다가 찍으면 돼요. 자기 있는 위치, 핸드폰은 자기 위치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이렇게 딱 찍고 자기가 사진 찍고 사진 올리고 그러면 그냥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지도 위에 사진도 올라가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시도들을 계속 했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네, 연결이 안 돼서 차후에 어쨌든 이거를 글쎄 뭐 저도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뭐 경기원 포럼에서도 이거를 이제 하실 거면 이런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누군가가 그거를 풀타임으로 완전히 연계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파타임 하는 사람들 모아서 해도 지금까지 그렇게는 해왔는데요. 그거를 아예 어떤 시민단체에다가 이거를 좀 해달라고 확실하게 미션을 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정부 예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간섭을 하면 안 돼서 사실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그러면은 앞으로는 좀 좋아질 것 같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계속 이거를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중에 얘기하시죠.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잠깐만요. 아니 그냥 시민 참여를 하게 될 때 그 시민 참여 활동에 대한 뭐 일종의 베네핏이나 이런 게 제도화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 어떻게 선순환되는 건지 그 예산 공급형 예산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가 좀 있습니다. 예, 실패한 사례를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베네핏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흔히 이제 관공서에 있거나 뭐 하여튼 이런 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게 우리가 실제로 법에도 보면 그 해양생태계 법에도 갯벌생태 안내인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부에도 숲해설사 제도가 있어요. 법에 규정돼 있고 숲해설사 같은 경우는 6개월을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매번 가서. 근데 그걸 딱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 자비를 내고 활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숲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전문용어로 짜증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제도로 제가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말라고 제도를 해서 뭘 해갖고 하려면 끝까지 팔로우업을 하던가 막 기분 좋아하고 제도 만들어 놨다가 안 하죠. 갯벌 생태 안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다 하고 있고요. 강화도에서 저도 몇 번 이제 교육 하러 이제 불려가 또 가봤고 그렇게 했는데 뭐 활용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왜냐면은 이게 그냥 정부에서 만들면 그렇게 돼요. 왜냐면 정말로 갯벌을 자기가 알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접근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과거에 우리가 지난 하여튼 한 1, 20년 동안 많은 트라이를 시도를 했었고요. 또 그런 식의 제도를 만들면 안 되고 제가 볼 땐 철저하게 흥미 위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동아사이언스에서 했던 그 프로그램 자체가 대학생들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다고 했잖아요. 가족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뙤약볕에 어디 산에 가가지고 이 금을 가지고 막 거미 채집하러 다니느라고 대학생 시킨 거죠. 이거 해달라고. 왜냐면 혼자 하면 어려우니까 가족 한 10명, 10가족이 모이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채집하는 거를. 근데 그걸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저도 학부형 입장에서 우리 애가 산에 가서 이거 잡는다 여름에 하면은 당장에 나갈 것 같아요. 그냥 집에 있어봐야 오락밖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우스갯소리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서도 베네핏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흥미, 개인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흥미하고 연결이 됐을 때 저는 시민과학이 폭발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뭘 이렇게 기획해갖고 한다라는 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아까 쭉 여러 모임들을 보여드린 거는 이제 그런 단체들에서 하고 있는 거를 조금 더 조직화하면 그러면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그러면 혹시 더 많은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국에 연락하시면 저희가 유 교수님께 연락드려서 질문을 받아서 정말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우리 교수님께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